대한민국 상위 1%가 움직이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그곳의 VIP룸에서는 대한바이오의 CEO 하도준이 주재하는 저녁 식사가 열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의 적대적 M&A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경쟁사 대표가 앉아 있었다. 하도준 대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자비, 도준의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렸다. 비즈니스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자비는 곧 패배를 의미하죠. 그의 무자비함은 그를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승리했고 패자는 그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다. 그는 만족감에 취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물잔 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도준은 피로감을 느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경호팀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밤 공기를 쐬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부른 치명적인 실수였다. 레스토랑 뒤편의 조용한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 지옥이 그의 몸을 덮쳐왔다. 심장이 거대한 바이스에 물려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숨이 턱 막히고 시야가 흐려지며 사지가 차갑게 마비되어 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Dog. 그는 직감했다. 누군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계산된 승리로 가득 찼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더럽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끝나는 것인가. 그의 눈앞이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윤소리는 팔리지 않은 약초들이 담긴 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는 인근의 약재 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산에서 캐온 희귀 약초들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낡고 해진 옷, 가난에 찌든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숲의 새벽처럼 맑고 깊었다. 그녀가 지름길인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벽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취객이라 생각하고 지나쳤겠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파랗게 변해가는 그의 입술,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방식.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기록 속에서만 보았던 바로 그 중독 증상이었다. 전설의 식물, 유령 난초에서 추출한 맹독, 그리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가문에만 유전되는 아주 특별한 항체뿐이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숨은 이미 멎어 있었다. 심장 역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구급차를 부를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집안의 비전, 위급 상황 시 타에게 섞여 있는 자연 항체를 입에서 입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적에 가까운 유일한 응급 처치법이었다. 낯선 남자, 죽어가는 남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코를 막은 뒤 자신의 입술을 그의 차가운 입술에 맞대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필사적인 생각뿐이었다. 그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비싼 향수 냄새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 그녀는 세상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여 그의 폐 속으로 불어넣기 시작했다. 죽음의 문턱, 어두운 터널의 끝을 헤매던 하도준의 의식 속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자신의 입술에 닿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낯설지만 달콤한 풀잎 같은 향기, 그리고 그의 폐부를 가득 채우는 생명의 숨결. 그는 어둠의 심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그 기적 같은 감각을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새겨 넣었다. 소리는 그의 심장이 다시 희미하게나마 뛰기 시작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계속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됐다. 그녀의 가문을 파멸시킨 거대 제약회사의 그림자. 이런 상류층 남자와 엮이는 순간 그녀의 평화로운 은둔 생활은 끝장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황급히 몸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약초 바구니에서 은빛 이슬을 머금은 듯한 작은 풀잎 하나가 그의 곁으로 떨어졌다. 오직 그녀의 고향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약초, 은로초였다. 그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환자는 분명 심정지 직전의 상태였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의 생명을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있었다. 한 구급대원이 그의 손 옆에 떨어져 있는 기묘한 은빛 풀잎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혹시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순간 도준의 흐릿한 시야에 마지막 잔상이 남았다. 자신을 구원했던 얼굴 모를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생명을 되살렸던 따뜻한 숨결과 달콤했던 약초의 향기만이 그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미스터리한 구원자를 향한 지독한 갈망과 집착의 서막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병원, VIP 병동. 하도주는 수십 명의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경외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기적입니다. 회장님의 체내에서 검출된 독은 저희가 아는 그 어떤 식물성 독소보다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회장님의 몸에서 일시적으로 아주 강력한 항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해독제를 투여받은 것처럼요. 의사들은 그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 을로초라는 희귀한 풀잎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 풀잎이 가진 진짜 비밀은 알지 못했다. 도주는 의사들의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그 감각뿐이었다. 부드러운 온기, 달콤한 약초 향기,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녀였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며칠 뒤, 도주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병실에서 화상으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혹하고 무자비한 CEO였다. 그가 한 임원의 보고서에 담긴 허점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옥 같은 고통이 다시 그의 심장을 덮쳐왔다. 맹독이 그의 몸속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병원의 모든 응급 장비가 동원되었지만 독의 확산을 늦출 뿐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다.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그를 살렸던 일시적인 해독 효과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골목길의 그 유령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다. 그의 갈망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절박한 본능이 되었다. 그는 대한바이오의 모든 정보력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날 밤 그 골목을 지나간 모든 것을 찾아내 CCTV,
차량 블랙박스,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을로초가 자생하는 유일한 곳을 찾아 그의 명령에 거대한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며칠 밤낮으로 수천 시간에 달하는 CCTV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 골목길을 황급히 빠져나가는 한 여자의 희미한 뒷모습을 찾아냈다. 약초 바구니를 맨 작은 체구의 여자. 동시에 R&D 센터의 식물학자 팀은 을로초의 토양 성분을 분석하여 그 식물이 오직 지리산 깊은 산골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두 개의 정보가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약초 마을. 도주는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헬리콥터와 전용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지리산으로 향했다. 차갑고 삭막한 콘크리트의 도시를 벗어나 태고의 생명력이 넘실거리는 푸른 산속으로 그는 이제 그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와 그의 비서가 양복 차림으로 작은 산골 마을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을로초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노파가 그것을 알아보고는 손가락으로 마을의 가장 외딴 곳을 가리켰다. 그건 저 비탈에 사는 소리네. 약초여. 도주는 심장이 터질 듯한 희망과 절박함을 안고 비탈길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다. 독의 기운이 다시 그의 온몸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다. 윤소리. 그녀는 작은 텃밭에서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흙이 묻은 소박한 옷차림. 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된 그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더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향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맹독이 마침내 그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집어삼켰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자신의 평화로운 성격에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란 소리의 눈이 커졌다. 며칠 전 자신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구해냈던 바로 그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죽어가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냥꾼은 먹잇감을 찾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연약한 희생양이 되어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윤소리의 눈앞에서 도시의 지배자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하도준을 자신의 작고 허름한 초가집 안으로 필사적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의 비서가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경호원보다 더 단호했다. 그를 살리고 싶으면 비켜요. 초가집 안. 퀴퀴한 흙냄새와 은은한 약초 향기가 뒤섞인 공간. 소리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다. 어둡고 익명이었던 골목길에서와는 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를 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어색함과 긴장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 도주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는 희미한 의식의 끈을 붙잡은 채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느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맑고 투명한 눈동자, 자신의 입술에 닿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리고 자신의 폐부를 가득 채우는 달콤한 약초의 향기. 그는 이 기적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이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잠시 후 도준의 거친 숨이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쇠약했지만 의식은 명료하게 돌아왔다. 그가 쉰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었군. 그날 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비서가 황급히 신분을 밝혔다. 저희 회장님은 대한바이오의 하도준 회장님이십니다. 대한바이오. 그 이름이 유라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5년 전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연구 노트를 헐값에 빼앗아가고 결국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기업의 이름, 그녀가 방금 목숨을 구해준 남자는 그녀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낯선 이를 향한 경계심과 증오로 가득 찼다. 나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도준은 그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구원자가 동시에 자신을 증오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해독은 일시적이었다. 그는 이 여자가 필요했다. 그는 비서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가난한 살림살이와 벽 한쪽에 빼곡히 쌓여있는 낡은 약초 연구 서적들을 보았다. 그는 순간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간파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 그리고 정의였다. 나가라는 말 들었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가. 그는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지기 시작했다. 내 몸속의 독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의 그 숨결만이 유일한 해독제인 것 같군. 내 회사의 연구진들이 영구적인 해독제를 개발할 때까지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야겠어. 그는 계약서를 제시했다. 나의 개인 주치의가 되어 주시오.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 직함이오. 나와 함께 서울로 갑시다. 그 대가로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모든 연구를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소. 그리고 그는 그녀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당신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어. 당신 가문의 연구 자료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내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도와준다면 나 역시 대한바이오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당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자들을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겠소. 당신 가문의 명예를 내가 되찾아주지. 그의 제안은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원수의 세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그의 인간 해독제가 되어야 하는 굴욕적인 조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연구를 완성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녀는 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무자비한 지배자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더 큰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동맹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직 우리 가족을 위한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거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이요. 그가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지리산 깊은 산골의 작은 초가집안, 낡은 목재 테이블 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가난한 시골 약초꾼 사이에 기묘하고도 위험한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겼다. 그녀는 서울이라는 독이 든 궁전으로 향하며
자신의 평화로운 성역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나 치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정의를 거래하는 위험한 게임의 플레이어가 되었다. 하도준의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예술품들로 가득 찬 거대한 요새와 같았다. 윤소리는 그곳에 회장님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고향에서 올라온 전통 의학 가문의 개인 주치의라는 위장 신분으로 입성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촌스러운 시골 처녀가 하루아침에 안주인 행세를 하게 된 이 기묘한 상황을 노골적인 경계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은 왕녀의 침실처럼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금으로 만든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이 독이 든 궁전의 왕에게 묶인 살아있는 해독제였다. 치료라는 이름의 기묘한 키스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독의 기운이 어김없이 그의 몸을 덮쳐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불렀다. 그 순간만큼은 냉혹한 지배자는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숨결에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한 명의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소리는 모든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애썼다. 그는 환자일 뿐이라고. 이것은 계약일 뿐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입술로 연장시키는 그 행위의 기묘한 친밀감을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도준에게. 그 순간은 지독한 중독이었다. 그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녀의 숨결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맑은 눈동자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생명을 빚지고 있는 동시에 그녀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시달렸다. 소리는 저택에 머무는 동안 그저 숨만 쉬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약속했던 지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한쪽 구석에 작은 온실과 연구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를 자신의 손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도준을 따라 회사에 동행하는 날이면 대한바이오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고 경멸했다. 특히 오민석 부회장이 그리 안초에 그러했다. 그는 복도를 지나치다 마주친 그녀를 벌레 보듯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회장님께서 시골에서 아주 귀한 약초를 하나 캐오셨군. 총우석의 흙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것 같아. 그는 아직 자신이 파멸시켰던 윤 교수의 딸이 바로 눈앞에 저 시골 처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회장님의 새로운 장난감 정도로 여기며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르게 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치료 시간 외에 도준과 소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도준은 온실에서 흙을 만지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삶과 연구와 가족에 대해 물었다. 소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의 진지한 관심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잔인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복잡한 식물학 연구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쟁사를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소리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무심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다. 방금 통화하신 그분 꼭 기생덩굴 같네요. 무슨 뜻이요? 스스로는 광합성을 할 능력이 없어서 숙주나무를 감고 올라가며 그 나무의 양분을 모두 빼앗아 햇빛을 독차지하려는 식물이죠. 처음에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무를 말려 죽이게 될 겁니다.
그녀는 식물의 비율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도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해독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지성은 그녀의 키스만큼이나 강력하고 매혹적이었다. 그의 갈망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지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몸속에 잠복해 있던 맹독이 갑자기 변이를 일으켰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력적인 발작이 그의 온몸을 덮쳐왔다. 저택의 주치의들이 달려와 온갖 약물을 투여했지만 증세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소리는 비상벨을 듣고 잠옷바람으로 그의 침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주저없이 지휘권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전문가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모두 비켜요. 그 약들은 독을 더 자극할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희귀 약초들을 직접 빻아 그의 몸을 진정시키는 응급처치를 했다. 그리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더 필사적으로 그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 행위는 그녀의 몸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쇠약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격렬했던 발작이 서서히 먹기 시작했다. 의식을 되찾은 그의 눈에 창백하게 질린 채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계약도 해독제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내며 싸워준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쇠약해진 그가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환자나 CEO의 것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손길이었다. 소리 씨, 그가 처음으로 어떤 가식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곁을 떠나지 마시오. 그의 애원은 더 이상 해독제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그들의 기묘한 계약의 경계선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독이 든 궁전의 심장부에서 위험하고도 강력한 감정의 연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차진혁의 상태가 안정된 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이전의 차가운 계약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와 생존을 공유하는 동지애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그녀를 단순히 해독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지난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전문가들을 지휘하던 그녀의 모습에서 연약한 시골 처녀가 아닌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강인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싸워나갈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소리 역시 더 이상 그를 원수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고 치열하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절대적인 신뢰와 서툰 배려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의 연구실과 온실을 갖게 된 소리는 마침내 지난 5년간 꿈꿔왔던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5년 전 파마테크라는 제약회사가 발표했던 신약 연구가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 윤 교수의 평생이 담긴 연구를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진혁이 약속했던 대로 대한바이오의 모든 연구 아카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파마테크에 공개된 논문들과 대한바이오의 과거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연구 노트의 모든 페이지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5년 전 대한바이오의 기밀 M&A 파일. 대한바이오는 파마테크가 그 문제의 신약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비밀리에 그 회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인수합병을 바로 뒤에서 총괄 지휘하고 승인했던 임원의 이름. 부회장 아민석. 소리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자신의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가 바로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남자의 오른팔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오민석 부회장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하도준 회장을 향한 자신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회장의 곁에는 윤솔이라는 정체불명의 시골 여자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회장의 새로운 변덕 혹은 장난감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회장이 그녀에게 그룹의 모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불안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서늘한 위기감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윤소리가 열람한 모든 파일의 목록을 뽑아보도록 했다. 그리고 그 목록의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파마테크 인수합병 기밀자료.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리산의 총수석까지 찾아가 헐값에 연구를 넘기라며 회유하고 협박했던 고집불통의 늙은 식물학자 윤 교수, 그리고 그의 옆에서 자신을 경멸과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쏘아보던 어리고 당돌했던 그의 딸 오민석은 황급히 5년 전에 낡은 파일 속에서 윤 교수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던 앳된 소녀의 얼굴, 지금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는 윤소리의 얼굴과 정확하게 겹쳐졌다. 그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무시했던 하찮은 시골 처녀가 사실은 자신이 짓밟아버렸던 과거의 망령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회장의 애완동물이 아닌 자신의 목을 겨누는 빗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다. 소리는 오민석이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진혁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가 바로 그의 가장 믿었던 부회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민석은 윤소리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하기 전에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소리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소리의 연구실에 대한 불시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그녀의 연구실에 불법적인 실험 약물을 몰래 숨겨놓고 그녀에게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룹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박탈하고 그녀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오민석의 충복이 이끄는 내부 감사팀이 예고 없이 그녀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이닥쳤다. 소리는 그들의 등 뒤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적의 그림자를 보았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한 현재의 위협이었다. 오민석의 충복이 이끄는 내부 감사팀이 예고 없이 윤소리의 연구실을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연구실의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리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감사팀의 리더에게 공식적인 감사 영장을 요구하고 절차에 따라 회장님의 비서인 박 실장이 입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그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오히려 감사팀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하도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소리를 믿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보안팀에게 자신이 준비해둔 방역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감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감사팀의 한 직원이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실험 약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승리를 확신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를 향해 말했다. 윤소리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군요. 박 실장이 보안팀장과 함께 연구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특히 우리 보안팀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바로 그 감사팀 직원이 감사 시작 30분 전에 바로 그 서랍 안에 바로 그 약병을 넣는 장면이 찍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박 실장이 태블릿 PC로 영상을 재생하자 명백한 증거 앞에 감사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오민석이 파놓은 함정은 오히려 그 자신의 비열한 수법을 만천에 공개하며 완벽하게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오민석 부회장은 증거 조작 및 직권 남용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게 되며 그룹 내에서의 그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반대로 윤소리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의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성과 배짱을 가진 모두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소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민석과 아버지의 연구를 훔쳐간 파마테크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해야만 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직접적인 증거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뒤였다. 그녀는 진혁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그가 과거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지르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한 거대한 함정 수사였다. 마침 대한바이오는 유망한 독일의 바이오테크 기업 하나를 인수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었다. 소리는 이 극비 협상과 관련된 아주 그럴듯하지만 치명적인 오류를 담은 가짜 연구 데이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가짜 데이터를 오민석이 감시하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오민석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가짜 데이터를 훔쳐내 경쟁사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도주는 그녀의 대담하고 천재적인 계획에 감탄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회사의 미래까지 그녀에게 맡기는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날 이후 2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이 위험한 작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짓던 모든 경계선들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늦은 밤 함께 가짜 연구 데이터를 설계하던 중이었다.
어김없이 그의 치료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몸을 옥죄던 독의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소리가 만들어준 약초들과 반복된 해독의 누적 효과가 그의 몸을 서서히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가 문득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몸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소. 그들의 키스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당신의 키스를 갈망하고 있어. 그의 고백이 조용한 서재의 공기 속에 내려앉았다. 그의 갈망은 더 이상 해독제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육체적인 필요가 이제는 완벽하게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욕망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위험한 계약 관계는 그렇게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함정은 설치되었다. 윤소리가 설계한 독이 든 연구 데이터는 오민석이 감시하고 있는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마치 먹음직스러운 미끼처럼 놓여졌다. 차진혁은 이사회에서 이 가짜 데이터의 기반이 되는 독일 바이오테크 기업 인수건이 대한바이오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바람을 잡았다. 궁지에 몰려있던 오민석은 마침내 이 미끼를 물었다. 그의 스파이웨어가 유출된 극비 데이터를 감지해낸 것이다. 그는 환호했다. 이것이야말로 하도준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즉시 대한바이오의 경쟁사인 라이벌 기업에 연락하여 이 데이터를 팔아넘길 약속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결전의 밤 오민석이 데이터를 팔아넘기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밤이었다. 하도준의 저택 서재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진혁은 더 이상 독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독의 고통보다 더 지독한 불안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면 그와 그녀의 비즈니스 역시 끝이 난다. 그는 그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소리가 있는 연구실로 향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민석의 통신을 감청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문가의 냉철함과 함께 지울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뒤로 다가섰다. 그는 더 이상 해독제가 필요하다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었다. 소리씨, 그의 낮은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가 지금껏 감춰왔던 모든 감정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건 독 때문이 아니오. 이건 나를 위한 거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다. 이번 키스는 이전의 모든 키스와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임상 행위가 아니었다. 절박한 인공호흡도 아니었다. 그것은 느리고 깊고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열망과 애틋함으로 가득 찬 진짜 키스였다. 소리는 처음에는 놀라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져 오는 그의 진심, 그의 고통, 그리고 그의 사랑 앞에서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벽이 허물어져 내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의 키스에 응했다. 존경과 신뢰와 감사함, 그리고 부정할 수 없었던 끌림, 그 모든 감정들이 하나의 강력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키스 속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들의 기묘했던 만남을 지배했던 모든 계약과 상황을 뛰어넘는 두 영혼의 완전한 결합이었다. 한참 뒤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졌다. 그들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은 함께할 것이었다. 이 감정적인 해소는 오히려 마지막 결전을 앞둔 두 사람에게 새로운 힘과 집중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할 미래를 위해 싸우는 운명 공동체였다. 그때 진혁의 보안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회장님, 오민석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터치.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했다. 진혁은 수사당국과 마지막 통화를 하며 작전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불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옆에 선 여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소리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차갑고 맑은 불꽃이 담긴 눈으로 대답했다. 저는 5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에서 오민석의 차량을 나타내는 붉은 점이 그의 파멸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막이 마침내 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오민석은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라이벌 기업의 대리인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 안에는 대한바이오의 미래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게 될 거액의 계약서와 하도준과 윤소리의 몰락을 의미하는 독이 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스위트룸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어두웠고 한 남자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늦었군. 익숙한 목소리.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민석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 하도준 회장.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남자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윤소리가 서 있었다. 네, 내 놈들이 어떻게... 오민석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 얘기를 좀 시작해볼까? 오, 부회장. 도준의 목소리는 유희를 즐기는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잔인했다. 산업 스파이 혐의, 경쟁사의 회사의 기밀 데이터를 팔아넘긴 죄. 자, 그 가방 안에 든 것부터 확인해볼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리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그녀의 차례였다. 하지만 당신이 연구를 훔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지. 오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가웠다. 내 이름은 윤소리. 우리 아버지는 윤재민 교수님이셨지. 혹시 기억나나? 윤재민 교수, 그 이름에. 오민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져 내렸다. 소리는 지난 5년간 그의 악몽을 지배해왔을 바로 그 이야기를 그의 눈앞에서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파트너인 척 접근했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유령 난초의 연구를 훔쳐냈는지,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당신이 오늘 밤 훔쳐간 그 독이 든 데이터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원본 연구의 일부였어. 당신 같은 도둑에게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넘겨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것은 그녀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모욕이었다. 도준이 그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당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인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신은 문제를 영원히 제거하려고 했지. 그는 오민석이 레스토랑의 웨이터를 매수하여 자신의 물잔에 독을 넣는 장면이 찍힌 CCTV 증거를 스위트룸의 대형 화면에 띄웠다. 살인 미수 혐의, 추가요.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오민석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는 탐욕과 비겁함으로 가득 찬 괴물의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소리치고 심지어 마지막 발악으로 도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도준의 압도적인 힘 앞에 추악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오민석 씨, 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했다. 형사들이 사라지고 스위트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도준과 소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싸워 이겨냈다는 깊은 유대감이 그들을 감쌌다. 도준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더 이상 CEO도 환자도 파트너도 아닌 오직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 하도준으로서 끝났어. 그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과거는 청산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만이 남아있었다. 오민석의 구속은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연일 독을 품은 부회장의 몰락과 그를 심판한 은둔의 약초꾼과 냉철한 CEO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대서특필했다. 권태아와 대한바이오는 기업 내부에 암 덩어리를 스스로 도려낸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민석이 5년 전 윤재민 교수의 연구를 훔쳐냈던 과거의 범죄까지 모두 만천에 공개되었다. 대한바이오는 그룹 차원에서 고인이 된 윤재민 교수와 그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윤 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거액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가난한 식물학 연구자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소리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섰다. 그녀는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명예회복 기사를 그의 차가운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5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의는 너무나도 늦었지만 마침내 실현되었다. 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하나가 남아있었다. 바로 하도준의 몸속에 남아있는 맹독이었다. 그는 여전히 주기적으로 그녀의 치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시한부 인생이었다. 소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준 그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는 대한바이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버지의 미완성 연구 노트를 기반으로 영구적인 해독제 개발에 착수했다.
그녀는 R&D 센터의 연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다. 도주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외부의 소음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며 희망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소리는 마침내 아버지의 연구와 자신의 특이 체질을 결합하여 완벽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해독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해독제의 첫 번째 투여는 병원의 특별 격리실에서 이루어졌다. 도준의 팔에 푸른빛의 해독제가 천천히 주입되기 시작했다. 소리는 유리병 너머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뒤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체내의 모든 독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한 치료입니다. 의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모두에게 기적을 알렸다. 도주는 완치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키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들을 억지로 묶어두었던 생존이라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마침내 풀려버린 것이다. 이제 그들의 감정은 그 어떤 조건도 없는 진실된 마음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서재,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도준과 그의 옆에 선소리 사이에는 기쁨과 함께 미묘한 어색함이 감돌고 있었다. 소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기쁨과 함께 아주 옅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이제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났네요. 저의 개인 주치의로서의 역할도요.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비즈니스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존중하며 그에게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었다. 도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어떤 독의 발작보다 더 지독한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렇소. 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계약은 끝났소. 나는 더 이상 살기 위해 당신의 키스가 필요하지 않아. 그는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뜨겁고 더 절박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당신의 키스를 갈망하고 있어. 그의 고백, 그의 갈망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원하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한 사랑의 갈망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환자도 고용주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도준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던 마지막 남은 족쇄마저 풀어버렸다. 윤소리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소녀처럼 해맑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그의 진심 어린 고백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왜죠? 생존을 위한 키스는 빚이지만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거리를 없앴다. 사랑을 위한 키스는 살아갈 이유가 되니까.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번 키스는 그들의 세 번째 키스이자 진짜 첫 키스였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인공호흡도 독을 중화시키기 위한 임상적인 치료 행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서로를 향해 끌어올랐던 어떤 조건도 없는 순수한 사랑과 열정의 표현이었다. 몇 주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하는 평범한 연인들의 그것처럼 풋풋하고 따뜻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주는
그들의 기묘했던 시작을 지우고 완벽하게 새로운 첫 페이지를 쓰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생애 첫 진짜 데이트를 신청했다. 그는 그녀를 최고급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파티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가고 싶은 곳을 물었다. 그녀는 그를 처음 만났던 날 들고 있었던 은로초를 처음 발견했던 지리산의 작은 야생화 군락지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푸른 숲길을 걸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가난한 약초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에 빠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세상에 대해 배웠고 그녀는 그의 세상의 따뜻함을 발견했다. 마침내 그들은 수만 송이의 은빛 야생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는 비밀스러운 언덕 위에 도착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세상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도주는 그녀의 앞에 섰다. 소리씨, 우리의 이야기는 계약으로, 생명의 빚으로 시작되었소. 당신은 내게 내 목숨을 되돌려 주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더 소중한 것을 내게 주었소. 바로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 이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 반지 위에는 다이아몬드 대신 섬세하게 세공된 을로초의 모습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환자도 고용주도 파트너도 되고 싶지 않소. 나는 당신에게 약속으로 묶이고 싶소.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당신과 함께 평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 말이오. 윤소리, 나와 결혼해 주시오. 소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했던 과거의 모든 고통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긴 여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대한바이오는 윤재민 재단의 지원 아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성공시켰다. 그들이 개발한 신약은 기존 치료제의 10분의 1 가격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다. 대신 지리산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그들의 새로운 집 위의 정원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만의 축복 속에서 작고 따뜻하게 열렸다. 다시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오후 그들의 집 정원, 거대한 온실 안에서 소리는 헛살이 된 아들 지호와 함께 새롭게 피어난 달그림자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지호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엄마를 꼭 닮은, 자연을 사랑하는, 밝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나고 있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준이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행복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그가 소리의 등 뒤로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아직도 내 키스를 갈망하고 있어. 소리가 그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며 미소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요. 그들의 입맞춤이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아래 영혼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갈망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한 생명력이 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